10% 클럽에 들어가기. 돈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음모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투자하면 10% 안에 들어갈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무엇보다도 돈의 언어를 배우면 돈에 대한 거짓 예언에 농락당하지 않게 된다. 돈을 아껴주겠다며,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빚에서 꺼내주겠다며, 뮤추얼 펀드에 골고루 장기간 투자하라며 조언하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놀아날 확률이 줄어든다. 더욱이 아이들에게 돈의 언어를 가르치는 데는 그다지 많은 노력이 들지 않는다.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단지 상식적인 수준의 비용만 들이면 된다. 학교에서 돈의 언어를 가르치기만 해도 경제적 어려움과 가난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돈의 언어를 배울수록 그들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가로 자라날 것이다. 이제부터 10%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돈과 투자에 대한 자세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삶은 태도다.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말을 바꿔야 한다. 말은 태도를 바꿀 것이다. 돈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몇 가지 태도를 알아보자. 나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경제적 곤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확률이 높다. 나는 돈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들어오는 돈까지도 쫓아버린다. 돈이 돈을 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결국 돈 없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없다는 생각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모든 돈은 말에서 시작한다. 말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투자는 위험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역시 가난을 면치 못한다. 투자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금융에 대한 무지, 엉터리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위험할 뿐이다. 부자가 되려면 돈과 투자에 대한 관점과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 돈은 곧 지식이고 지식은 말에서 출발한다. 말은 우리 뇌의 연료이며 우리 현실을 만들어내는 바탕이다. 잘못된 말, 가난한 말을 쓰면 가난한 생각을 하게 되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된다. 가난한 말을 쓰는 것은 좋은 자동차에 싸구려 혼합유를 넣고 다니다 엔진을 망가뜨리는 것과 같다. 말은 생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도 그 사람의 부유의 수준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가난한 사람의 말. 1. 나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2. 나는 돈에 관심 없어. 3. 정부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뭘 하는 거야. 중산층의 말. 1. 보수도 좋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면 됐지. 2.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은 뭐니 해도 집이야. 3. 뮤추얼 펀드에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하고 있죠. 부자의 말. 1. 내 일을 맡아서 잘해줄 사람이 어디 없을까? 2. 현금이 잘 도는 아파트 10채 정도 사려고 하는데. 3. 나의 출구 전략은 IPO를 통해 회사를 주식시장에 공개하는 거지. 각각 사용하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알겠는가? 말이 그 사람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쓰는 말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자본 이득 대 현금 흐름. 10%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용어는 자본 이득과 현금 흐름이다. 그 중에서도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현금 흐름은 그 자체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개인판의 이름이자 개인의 목표다. 2007년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90%의 사람들이 돈을 잃은 것은 그들이 현금 흐름이라는 게임을 하지 않고 자본 이득이라는 게임을 했기 때문이다. 자본 이득 게임을 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집이나 주식의 가격이 계속 오르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현금 흐름에 투자한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신경 쓰지 않는다. 자본 이득과 현금 흐름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용어는 순자산, 가로 열고 대차대조표의 총자산으로부터 부채를 뺀 것, 자기 자본이라고도 한다. 가로 닫고.
비싼 집을 사거나 비싼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고서 순자산을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순자산은 제로라는 것이다. 순자산은 대개 자본이득으로 정해진다. 한 예로 10억짜리 집을 샀다면 기술적으로 이 부동산의 순자산은 10억 원이다. 하지만 집을 팔 때 5억 원밖에 받지 못한다면, 또한 대출금 7억 원을 갚아야 한다면 순자산은 제로인 것이다.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업과 은행에 대한 순자산은 시가평가, 가로 열고 자산의 가치를 매입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는 일, 가로 닫고 라는 말로 표현한다. 경제가 좋을 때 회사들은 시가평가액을 내세우기 좋아한다. 실제 손익과 상관없이 자신의 대차대조표를 그럴듯하게 포장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이 붕괴된 지금 시장 평가액이 하락하면서 기업들의 순자산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위의 규모를 측정할 때 나는 순자산보다는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나의 투자가 매달 가져다 주는 돈이 진정한 나의 부다. 시가평가액이든 장부 가격이든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 따지는 것은 쓸데없는 논란이다. 나의 사업과 투자는 철저하게 현금 흐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금융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아내는 37세, 나는 47세에 퇴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식적으로 현금 흐름에 투자해 왔기 때문이다. 1994년 우리는 투자의 결과로서 1년에 대략 12만 달러의 현금을 벌어들였다. 일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들어오는 돈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 금리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은 그때에 비해 10배로 늘어났다. 계속해서 현금 흐름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9살 때 나는 부자 아빠와 부루마블 게임을 했다. 그것이 금융교육의 시작이었다. 수년 동안 우리는 몇 시간씩 게임을 했다. 왜 그렇게 게임을 자주 하느냐고 묻자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부자가 되는 공식이 이 보드게임 속에 들어있단다. 그 공식이 뭔데요? 별장 3개를 호텔 하나로 바꾸는 거지. 19살 때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하와이로 돌아왔을 때 부자 아빠는 정말 와이키키 해변이 코앞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호텔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자 아빠는 작은 사업가에서 하와이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인으로 성장했다. 부자 아빠가 성공한 비밀은 현금 흐름에 투자한 것이었다. 부자 아빠는 아들, 내 친구와 나를 앉혀놓고 부루마블 게임의 특징을 가르쳐 주었다. 예컨대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이렇게 묻곤 했다. 내 땅에 별장을 하나 지으면 얼마를 벌 수 있지? 10달러요. 그 땅에 별장을 2개 지으면 20달러요. 나는 꼬마였지만 10달러를 버는 것보다 20달러를 버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은 알았다. 그것이 부자 아빠가 자본이득이 아닌 현금 흐름에 초점을 맞추도록 훈련시키는 방법이었다. 현금 흐름에 초점을 맞추다. 1971년 닉슨이 금태환 제도를 폐지하자 경제 전반에 인플레이션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직감했다. 하지만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알지 못했다. 1980년대 인플레이션이 폭발하면서 1온스당 금은 850달러, 은은 50달러를 기록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었던 폴 보커는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꺾고 말겠다면서 연준기금 이자율을 20%로 올렸다. 지금은 친숙한 말이 이때 새롭게 등장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침체된 경기 속 인플레이션이라는 뜻을 압축한 말이다. 경제가 침체되어 사람들과 기업들은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물가는 계속 치솟았다. 당시 식당에 메뉴판 가격표가 덕지덕지 붙어있던 모습이 기억난다. 거의 매달 가격이 올랐다. 물건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비용과 가격은 계속 올랐다. 모기지 대출 비율이 높았음에도
매년 12에서 14%씩 집값이 올라갔다. 1973년 3만 달러의 와이키키 해변에 콘도를 하나 사둔 것이 있었는데 2년 후에 4만 8천 달러에 팔았다. 또 마우이 섬의 콘도 세 채를 각각 1만 8천 달러에 샀는데 1년 후에 4만 8천 달러에 팔았다. 단 1년 만에 9만 달러를 번 것이다. 내가 해병대 비행사로 근무할 때 1년 동안 번 돈보다 6배나 많은 돈이었다. 나 스스로 재테크의 천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 아빠가 나를 불러 앉혀놓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새로운 금융교육이 시작된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부루마블 게임을 하는 9살짜리 아이가 아니었다. 나는 20대 중반이었고 진짜 돈으로 부루마블 게임을 하고 있었다. 부자 아빠는 인내심을 가지고 나에게 자본 이득과 현금 흐름의 차이를 다시 일깨워줬다. 그것은 정말 소중한 조언이었다. 자산의 가치가 뛸 때마다 나는 자본 이득에 투자했다. 부자 아빠는 나에게 자본 이득과 현금 흐름에 붙는 세금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현금 흐름에 투자하라. 부루마블 게임을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교훈을 기억하라. 자본 이득에 투자하는 것은 도박과 같다. 어린 아이였을 때 그러했듯이 그는 내게 물었다. 별장을 하나 가지고 얼마를 벌 수 있지? 10달러요.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어릴 적 부자 아빠가 가르쳐준 자본 이득과 현금 흐름의 차이가 떠올랐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 한동안 잊고 살았던 것이다. 부자 아빠는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맞아. 그러면 별장을 2개 가지고 있으면 얼마를 벌 수 있지? 20달러요. 부자 아빠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절대로 잊지 마라. 현금 흐름에 투자해라. 그래야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현금 흐름에 투자해라. 그래야만 호황기이든 불황기이든 휩쓸려 가지 않지. 현금 흐름에 투자해라. 그래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요. 자본 이득으로 훨씬 쉽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현금 흐름을 만드는 투자를 찾는 것은 어려워요. 나도 안다. 하지만 내 말을 들어라. 탐욕과 눈먼 돈이 부자가 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라. 자본 이득에 눈이 멀어 결코 현금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